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페에 와 있습니다. 평소 즐겨가는 단골 카페인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이 사연을 쓰는 지금 어느 때보다 마음이 벅차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쓰는 저조차도 약간은 꿈을 꾸는 기분에 젖어 있긴 합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텐데요. 모두 사실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저는 올해로 환갑인 아줌마인데요. 제 나이가 벌써 일이 되었고 세월이 이리 무상하게 흘러버렸다는 것이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22살이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농사를 짓던 집안이었고 남편네 역시 그러했는데요. 저희 시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분들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오른쪽 무릎 연골이 닳아서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것을 수술하면 쪼그리고 앉아 농사짓기 힘들다며 거부하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셨죠. 두 분 다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인 분들이셨는데요. 아마 그 이후로는 신앙심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 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이셨는데 농사 역시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셨고 밥을 먹을 때나 먹고 나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꼭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 연근 고추들 좀 봐라. 얼마나 이쁘니? 저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할 거야. 얘 아가야. 너희들은 도시로 나가지 말고 꼭 여기 오랫도록 남아서 우리 뜻을 받들어 농사를 지어라. 알겠지? 시어머님은 쪼그란 손으로 김매기를 하고 손수 꽃들을 심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섭리고 신비함이라고 늘 감사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저를 비롯한 사남매를 건강히 키워내셨기에 시어머님의 농사를 향한 곧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너그러이 대해주시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가르쳐주신 분들이 시부모님들이었기에 그런 좋은 성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뜻을 받들어 오랫도록 곁에서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적엔 시어머니를 따라 뙤약볕에 농사를 지으며 힘든 날에도 힘든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여기에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도 함께 살았는데 도련님도 시부모님처럼 밝고 순수한 분이시라 같이 사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시부모님과 함께 정성스레 차려낸 밥상에 옹기종기 애들과 남편, 도련님이 모여 앉아 정신없이 허기진 배로 밥을 뜰 때면 그 숟가락질 소리가 참으로 정겹고 감사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더군요. 단 한 가지 마음속엔 가시처럼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계속 여기 이렇게 두어도 될까요? 우린 그렇다 치고 아이들한텐 이게 최선일지 모르겠어요. 물론야 나도 어머님의 마음 이해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나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이 문제는 슬그머니 그 부피를 키워 커다란 걱정거리로 번지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희 첫째, 둘째 아이가 모두 머리가 특출나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야 영재 교육도 있고 그걸 분별하는 시험도 있다는데 저는 그런 걸 통하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엔 전교생이 얼마 되지 않는 총구석 학교였지만 서울에서 시골로 오신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붙잡고 그러시더군요. 저 시영이를 여기에만 두는 건 좀 아까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시영이도 그렇고 주영이도 그렇고 모두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분명 다른 환경에서 많은 자극 받는다면 반드시 빛을 볼 아이들일 텐데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조심스럽게 말문을 띄우신 선생님의 말씀으로 전 그날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다르다는 것을. 그게 저의 생각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글을 떼는 속도도 남달랐지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아이들. 그게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집에 오는 길 내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다름 아닌 이곳을 떠나 도시로 떠나야 하나 고민하게 된 것이죠. 저희 부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지 대책도 없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난 그럴 수가 없어. 당신은 내가 답답하겠지만 나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렇지만 나는 차마 어머니를 등지고 떠날 수가 없어. 어머니는 나 어렸을 때부터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그저 땅과 키우는 농작물만 바라보며 사신 분이야. 어머니가 손수 지으신 쌀로 내가 이렇게 건강히 클 수 있었고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남편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아끼는 동시에 지극히 시부모님을 위하는 효자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어렸을 적 원인 불명의 병으로 아파서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에 데려가도 그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해서 시부모님은 그때 남편이 이대로 죽는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갖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남편을 밤낮으로 돌보며 몸에 좋다고 하는 약초들은 다 먹여가며 남편을 그렇게 돌보셨다고 해요. 그 육체적 노동이 몇 년 지속되자 그로 인해 시아버님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도 있었어요. 시어머님 또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답니다. 남편은 그러한 부모님의 처절한 희생에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많은 자식을 낳고 싶었던 본인의 뜻과는 달리 남편과 서방님 2명만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도 한몫했어요. 농사라는 이 귀한 업을 이어받을 장남이라는 것. 그것이 남편을 도시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당사자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여기 앉아봐라. 지난밤 너희들이 한 얘기 들었으니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들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모르고 한 얘기예요. 아니다. 가거라. 떠나거라. 한마디 뚝 무자르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남편과 저 모두 어리둥절해서 멀거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 덤덤히 말씀을 이어나가셨는데요. 그 말씀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죠.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시영이나 주영이가 내 손주 새끼들이지만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한 애들인지. 나나 네 아버지나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니들에게 내 업을 이어받으라고 하는 게 그저 늙은이의 한낱 고집일 수도 있었을 텐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그 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하나 없대도 왜 자꾸 우는 거니? 형수님,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여긴 저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의 따스한 배웅을 받으며 대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늘 흙무더기를 묻히며 놀던 아이들은 처음엔 처음 겪어보는 도시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괜히 이곳으로 온 것일까, 내가 괜한 선택을 한 것인가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특히 둘째 아이 주영이는 남자아이임에도 낯을 가리고 숫기가 없어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씩씩하게 동생 주영이의 손을 잡고 나서준 덕분에 다행히 학교에도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적응해 나갔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아이들답게 적응을 해나갔지만 저희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었는데요. 그렇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딱히 기술이 없던지라 공장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원체 몸이 약했던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되면서 공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보,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뭐하고 살아가야 할까? 저 어린 것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고생하는 당신도 안쓰러워. 요즘은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진 건 농사 짓는 기술 뿐이었는데. 정말 막막하다. 저기 있잖아요. 내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백반집을 해보는 건 어때요? 여기 철이 엄마가 그러는데 괜찮은 자리가 있대요. 백반집을 운영하던 부부가 이번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웠다는데 거길 이어받는 거 어때요? 요 며칠 왔다 갔다 하며 보니까 그 골목엔 사람들이 늘 차 있더라고요. 백반집. 그게 바로 제가 몇 날 며칠 열심히 골몰해낸 결과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이면 그닥 입맛이 없으셨던 친정아버지도 간이 딱 알맞다며 맛있게 드셨던 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인지 몰라도 저는 꽤나 저 성미답지 않게 끈질기게 남편을 설득했어요. 이웃집 철이 엄마, 우리 부부가 도시 생활에 쉽사리 정착하지 못하는 걸 알고는 항상 이모저모 알려줬었잖아요. 철이 엄마 말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도 그 몸으론 다른 힘든 일 힘들 테니까 가게에서 간단히 그릇 나르는 일 하면 될 거고요. 이름은 행운 백반 어때요? 행운 백반? 당신 진심이야? 네, 나는 정말 자신 있어요. 남편은 꽤나 당황했지만 기세 좋게 밀어붙인 저 때문에 결국 한번 시도해보자며 납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은행에 빚을 져가며 백반집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백반집을 연다는 걸 아시곤 직접 지은 농작물들을 보내주시곤 했어요. 농약을 덜 치고 지은 것들이라 모두 야채들이 싱싱하고 건강한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며 지으신 것들인지 알기에 귀중한 마음으로 그 야채들을 손질해서 반찬으로 내놓았는데 역시나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첫날엔 하루 걸러 하루 오시던 손님들이 매일같이 와서 단골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사 초짜인 저도 남편도 가끔은 어느 날 손님이 가득 차 있는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럴 때면 내 손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 그 성취감, 그것이 온 전율을 일으키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만난 새롭게 얽히게 된 인연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와 서방님 부부였어요. 어느 날 시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아가, 우리 문제도 거기로 가게 됐단다. 네? 어머, 서방님이요? 농사는 어쩌시고요? 내가 말했잖니. 내 욕심에 자식들을 넣지 않겠다고. 둘째 아기가 역시나 여기 생활 많이 힘들어하더구나.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 생활과는 다르니까 답답할 만도 하겠지. 그러니 너희가 옆에서 손윗사람으로서 잘 챙겨주면 고맙겠구나. 아마 다음 달쯤으로 갈 듯하다. 사실 그전에도 시어머님께서 가끔 목소리가 안 좋으실 때가 있었는데 동서 때문이라는 걸 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서의 성격과 자라온 가정 환경을 보았을 때 서방님과 함께 그곳에 산다는 것이 결코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소식이었음에도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 서방님은 저희가 도시에 정착하고 얼마 안 돼 바로 결혼을 했는데요. 일전에 한번 동서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시부모님께 데려왔을 때 그때 동서를 한번 만났었는데 사실 첫인상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동서는 꽤 잘 사는 친정을 두고 있는 여자였는데요. 그 옛날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집안이 유복하다고 했어요. 저의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동서의 몇 가지 행동들이 제 눈에 걸리더라고요. 아가, 농사로 내가 다 지은 것들이다. 너희들 온다고 조기도 구워놨으니까 먹어봐라. 아, 네. 근데 어머님, 이 반찬들 다 농약 덜 치고 만드신 거라고 했죠? 그럼 내가 우리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욕을 한 바가지 먹으면서도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위해서 이거 사 먹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사 짓자고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은 것들이란다. 그렇군요. 시어머니의 열띤 설명과 온화한 웃음에도 동서는 들은 듯 만 듯 무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냉담하고 서늘한 표정으로 내내 자리만 지키다가 갔죠. 저나 남편은 이런 동서가 어떻게 순박하고 시골 청년인 서방님과 도무지 어떻게 만났는지, 대체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신기했는데요. 이 물음에 동서는 짧고 굵은 말로 답하더군요. 저는 그냥 이 사람 순수함이 좋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저희 집안을 등쳐먹으려고 배신하거나 하는 사람들 투성이었거든요. 근데 뭐든 재고 따지지 않는 그런 게 좋았달까요? 아, 친구 소개로 만났고요. 서방님의 몇 안 되는 친구들 중 하나가 서울로 대학을 가서 만난 사람이 동서였다는데 신의 장난처럼 어울리지 않는 둘이 붙어있게 된 느낌이었답니다. 동서는 뭐든 무던하고 매사 서글서글하던 서방님과 달리 사람을 쉽게 못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늘 불신이 팽배해 있고 어쩌다 마주치는 눈빛엔 그것이 제 눈에도 보였죠. 잘 사는 집안에서 무슨 일을 그리도 겪었는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던 터라 동서와 서방님네가 저희 사는 동네로 이사 온다는 소식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서방님네 부부가 이사 온 날 역시나 저희 백반집을 들렀는데요. 절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서방님과는 달리 동서는 냉담한 표정으로 조그마한 화분 하나를 건네더니 한 곳을 응시하더군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동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창틀에 묻은 먼지였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청소한다는 것을 깜빡하고 못한 곳인데 거길 보고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역시 형수님 대단하시네요. 전 형수님이 해내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을 때부터 왠지 대박 예감이었거든요. 가게 이름도 정말 잘 지으셨어요. 이 정도 손님이면 전국에 가게 열어도 되겠어요. 여보, 그렇지 않아? 네, 그러네요. 형님 축하드려요. 그래, 고마워. 아참, 밥 먹었어? 동서 아직 식사 전이면 먹고 가, 서방님이랑. 서방님 오셨으니까 한 끼 하고 가셔야죠. 아무래도 오신다는 거 듣고 제가 저희 가게 특식 메뉴 몇 가지 준비해뒀어요. 정말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시라니까. 안 그래도 너무 시장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님. 나중에 다시 먹으러 올게요. 여보, 우리 갈 때 있잖아. 얼른 우리 애기 데리고 와야지. 어? 어? 그래도 형수님이 준비하셨다는데, 이렇게 가긴 아쉽지 않아? 한 끼만 먹고 가지. 그때 동서가 서방님을 향해 꼭 그래야 하냐는 표정으로 일순간 쏘아보았고, 저는 마음속으로 동서가 저 먼지 때문에 우리 집 음식이 더럽다고 생각해 먹지 않으려는 것을 알아챘답니다. 한순간에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제 표정이 굳자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이 그러면 나중에 와서 식사하라며 두 사람을 보내려 들더군요. 그래. 식사는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우리끼리 모여서 소박하게 소주 한잔 하자고. 재수 씨가 애기 걱정이 되나 본데 얼른 가봐. 형수님, 오랜만에 뵀는데 죄송해요. 형수님 음식 꼭 먹고 싶었는데. 형수님이랑 형 떠나고 형수님 손맛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나중에 저랑 집사람 들러서 꼭 식사하고 갈게요. 그래요. 나중에 오세요. 그때 와도 되죠. 동서도 꼭 와. 네, 시간 되면요. 서방님의 아쉬운 표정과는 상반된 동서의 싸늘한 표정에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을 꾹꾹 눌러담아 내뱉곤 가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아? 아니 무슨 몸에 금태 두른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해야 돼?
분명 어머님도 동서랑 지내는 내내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뻔해. 그러니 어머님도 못 견디시고 여기로 보내신 거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재수 씨가 정말 아이가 걱정됐나 보지. 남편은 애써 화를 달래려 들었지만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동서에게 일말의 정을 준 것도 아니었지만 자기가 우월한 종자를 가진 사람이라는 듯 행동하는 것이 꼴불견이라면 꼴불견이었달까요? 저는 그 후에도 동선의 아기를 보면 이뻐하려고 용돈도 주고 어쩌다 서방님과 가게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동서 아기가 아직 어렸는데 저희 애들은 어느 정도 컸던지라 저는 그 나이 때 아기들이 참 귀여웠거든요. 입에 침을 묻혀가며 음식을 오물거리는 모습이 보고만 있어도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손길이 갔습니다. 반면 동서는 저희 애들을 봐도 별 관심도 애정도 없어 보였어요. 아, 딱 하나 관심 가지는 것이 있다면 저희 애들이 성적이었죠.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애들이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여도 그렇게 애들을 붙잡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물어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은 단단히 제 화를 돋구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백반집을 찾아와 짜증스러운 얼굴로 제게 흰 봉투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동서? 남편한테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지은이가 공짜밥 많이 먹었다고 들어서요. 그 값이에요. 아니, 그건 같은 식구니까 그럴 수 있지. 뭐하러 돈까지 주려고 해. 괜찮아, 집어넣어.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받으세요. 저는 빚지곤 못 사는 성격이라서. 사소해 보이는 싸움이었지만 평상시 동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터였던지라 저도 약간 예민해진 말투로 쏘아붙이게 되었나 봐요. 동서, 왜 자꾸 그래? 안 받겠다는데? 이런 거 안 받는다니까?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형님, 전 싫다니까요. 받으세요. 왜 주겠다는데 안 받으세요? 이 백반집이 그렇게 잘 돼요? 가격도 저렴해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형님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뭐? 동서, 말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우리가 손가락 빨며 사는 것 같아? 동선의 친정처럼 부유하진 않아도 우리도 자식 가르치고 밥 삼시세끼 먹으면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 제 말이 동서의 어딘가를 자극했는지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더니 그대로 뒤돌아 나가버리더군요. 그 뒷모습마저 어딘지 냉기가 철철 흐르고 화가 잔뜩 나보여서 약간의 후회가 들긴 했습니다. 그 후 저와 동서의 사이는 당연한 수순처럼 좁혀질 수 없는 거리로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제 말이 완전한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동서네가 망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진즉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 동생이 어제 그러더라고. 자기도 술김에 말한 것 같아. 재수 씨네 친정이 사업하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끊기면서 부도가 나게 됐나 봐. 그래서 자기도 버는 돈을 재수 씨네 친정에 주느라고 생활이 어려졌다고 하더라고. 아마 꽤 된 것 같은데 혹여나 나한테 부담될까 봐 말을 못하고 있었나 봐. 돈 달라는 소리로 들릴까 봐? 근데 그럼 동서는 뭐 일이라도 하면서 사는 거야? 요 앞에 반찬 가게 나가서 일하고 있대. 동서가 어떤 심정으로 저희 백반집을 찾아와 그 돈을 주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에 약간 상처받은 얼굴로 나간 얼굴이 묘하게 걸리더군요. 예상했지만 동서는 명절날 저를 보아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만 말을 섞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저를 뒷방으로 불러 조용히 물으셨어요. 너랑 둘째 아가 사이에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둘이 있으면 차가운 분위기가 감도는 거야? 내가 다 눈치가 보인다. 무슨 일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봐.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좀 동서가 어려워서요. 어려울 게 뭐 있어, 가족인데. 둘째 애가 쌀쌀맞아 보이긴 해도 속은 여리고 무른 애야. 저리 깐깐한 모습 하고 있어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너도 겪어보면 알 거야. 그땐 시어머니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리 따스한 시선으로 동서를 보고 계시는 것인지. 워낙에 타고난 성정이 온화하신 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못된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아리송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건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와 동서의 사이가 좋지 않자 서방님도 저희 가게의 발길이 뜸해지셨고 지은이도 더 볼 수가 없게 되어 마음이 씁쓸해지더군요. 제가 나서서 먼저 사과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자존심이 뭔지 쉽사리 손이 전화기로 가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싸늘하고 냉기 어린 동서의 얼굴을 마주치는 게 두렵고 회견아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일 테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저 아주 작은 사건이었을 뿐인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모두 녹아 흐를 마음이었을 텐데 참으로 후회로 똘똘 뭉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걸 뒤바꾸게 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청천벽력이고 끔찍한 소식이었던지라 저도 남편도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사실이야? 서방님이 어떻게 됐다고? 내가 일단 병원으로 가볼게. 가서 상황 설명해 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 공장의 기계에 몸이 깔려 돌아가시게 된 서방님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도 처참한 모습이었기에 차마 의사들도 보여주길 꺼려했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동서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한참을 덜덜 떨며 넋을 놓고 있었다고 하고요. 남편은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참으로 아꼈습니다. 그렇기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서방님의 소식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어요. 백반집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며칠을 누워 지냈던 남편과 달리 저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일을 하긴 했지만 때때로 동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도 저리 힘들어하는데 동서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내가 가봐야 하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동서와 감정적으로 너무 멀어져 떨어져 산 세월이 길다 보니 이럴 때조차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가 없더라고요. 장례식에서조차 동서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것이 가슴에 내내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돌아온 저희 큰딸애가 다소 침울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엄마, 지은이 너무 불쌍해. 엄만 지은이랑 얘기해봤어? 너 지은이 어디서 만났어? 놀이터에서 지나다 만났는데 작은 엄마도 그렇고 다들 너무 힘들어 보였어. 내가 말 걸어도 못 들으시고 어딘가 넋이 나가신 분 같았어.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신해 나와 있는 이모님에게 주방을 맡기고 뛰쳐나가서 동서네를 찾아갔습니다. 동서와 멀어진 뒤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만 들었지 실제로 방문한 적은 없었기에 주소도 남편에게 물어서 찾아가야 했어요. 도착한 곳은 사실 제 눈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형편의 집이었습니다. 벌레가 득실거릴 것 같은 반지하 방이었는데 순간 발길이 뚝 멈춰졌어요. 심호흡을 하는데 마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동서와 눈이 마주쳤죠. 전과는 달리 낡은 옷을 입고 구멍난 슬리퍼를 신고 있던 동서는 절 보자마자 조용히 눈길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동서, 장례식 이후로는 오랜만에 보네. 어떻게 사나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찾아왔어.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얘기 나눠도 되나? 여전히 딱딱한 말투이긴 했지만 저는 그 아픈 속을 차마 헤아릴 수 없어 더듬거리며 말을 건넸어요. 동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들여보내주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옷들이며 쓰레기들까지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고 그 사이 조그마한 상 하나에 지은이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절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큰엄마 하고 외치더군요. 아, 그래, 지은아. 오랜만이지? 아이고, 밥 먹고 있었구나. 큰엄마가 이것저것 과일이랑 사왔으니까 먹자. 금방 깎아줄게. 형님, 칼이 없어요. 그냥 주세요. 과일. 물에만 씻어서. 응? 칼이 왜 없는지 그 말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물을 수가 없어 과일을 물로 깨끗이 씻어 이 빠진 접시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동선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모조리 너무 낡고 해진 것들 뿐이라 입술이 꼭 깨물어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쓰는 것 같은 공부 책상은 어디서 주워온 듯 낙서가 잔뜩 되어 있었는데 마음이 아파서 차마 오래 쳐다볼 수가 없겠더군요. 동서는 무릎을 모으고 구석에 앉아 지은이가 허겁지겁 과일을 먹는 것을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복숭아의 단물이 지은이의 입 밖으로 흐르고 있는데도 닦아줄 생각도 없이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동서도 좀 먹지.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잘 못 먹었지? 전 괜찮아요. 많이 먹었어요. 동서, 내 앞에선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 동서가 정말 걱정돼서 왔어.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쉽사리 올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서방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동서가 자꾸 떠오르더라고. 우리 남편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동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자꾸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 지난날 내가 형님이지만 동서에게 못나게 군 것도 있고 말이야. 사실 서방님이 사고 전날 우리 백반집을 찾아왔었어. 동서 알고 있었겠지만 그날이 우리 작은애 생일이었잖아. 세상에 선물을 사들고 왔더라고. 직접 색종이로 접으신 별이랑 학을 잔뜩 병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남편도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장난감 하나 사주고 땡쳤는데 우리 애 위해서 몇백 개를 접어가지고 오신 거야. 나는 우리 지은이한테 제대로 뭐 하나 안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 말에 생기도 의지도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던 동서의 눈동자가 천천히 눈물로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참을 수 없어 제가 먼저 주책맞게 눈물을 터뜨려 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레 서방님과의 기억을 주섬주섬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이윽고 동서가 끄끄거리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상처뿐인 인생, 남편이 그나마 건져 올려줬는데, 그나마 안아줬는데, 이제 누가 절 안아줘요? 그 사람 왜 그렇게 빨리 가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남은 거 우리 지은이뿐이라서 얘만 생각하면 살아야 되는데. 형님, 나 자꾸 의지가 없어져요. 나 그냥 안 살고 싶어요. 그제야 전 동서가 왜 집에 칼을 숨겨놓았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거라도 숨겨놓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그로 인해 아이가 홀로 남겨지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었죠.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모성애로 그렇게라도 꾸역꾸역 삶을 이어가고 있던 동서를 보니 저는 차마 그 앞에 무슨 말을 뱉어낼 도리도 없이 그냥 동서를 붙잡고 따라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으니 힘내라고 그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참을 오열하는 제 엄마가 너무 가엾고 불쌍했는지 지은이가 달려와서 동서를 껴안고 울지 말라고 속삭이더군요.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울지 마. 그 가여운 속삭임이 너무 처연하게 들려서 저도 울음을 끄 멈추고 이내 다무진 얼굴로 동서의 손을 꽉 잡아버렸답니다. 동서,
우리 가게 나와. 그래, 동서 말대로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도 동서 입장이라면 정말 안 살고 싶었을 거야. 그래도 지은이 생각하면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도울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럴 테니까 제발. 어? 동서는 눈시울이 붉어진 눈으로 절 한번 쳐다보더니 대답은 못한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또 한참을 울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동서가 저희 가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 가게에 나왔던 날,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뿌듯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재수 씨가 어떻게... 여보, 우리 가게에 새 식구가 생겼어. 인사해. 우리 이쁜 동서. 잘했네, 여보. 정말 잘했어. 재수 씨, 그래요. 내 동생한테 못다한 말이 너무 많아서 한스러웠는데, 재수 씨도 걱정스러웠는데, 내가 앞으로 동생 목까지 신경 쓸게요. 여보, 정말 잘했어. 남편은 감격에 차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그 눈물에 동서가 눈시울을 조용히 붉혔고 이번엔 새 어른들이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어쩌면 평생 흘릴 눈물을 이 시기에 다 흘렸던 것 같습니다. 동서에게 부엌 일을 맡기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카운터 보는 일을 맡겼는데 동서가 정말 복덩이였는지 백반집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2호점을 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잘 되긴 했지만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상태였기에 이모님을 한 번 더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동서 들어오고 가게도 잘 되는 거 알아? 동서가 정말 복덩인가 봐. 아니에요, 형님. 가게에 제대로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부엌 일도 도와드릴 테니까 뭐든 시키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님 잠시만요. 계산하고 올게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다행이었던 것이 가게가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 동서도 점점 굳세고 힘찬 아줌마가 되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씩씩하고 대견스러워 보이던저. 가게 첫날 힘없는 손길로 계산을 하던 동서의 어두침침한 얼굴이 마음에 걸려 제가 잘한 게 맞을까 싶었었는데 어느새 동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웃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늘 월급도 더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까 걱정이에요. 아니야, 동서. 나야말로 동서가 잘 지내줘서 뿌듯하고 기뻐. 장해, 동서. 장하다는 말 처음 들어봐요. 따뜻한 대화가 오가며 저와 동서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져 갔고 전보다 훨씬 말랑해진 동서의 해사한 얼굴을 보면 제 얼굴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동서는 확실히 어딘가 편해 보였고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부드러워졌어요. 언젠가는 가게가 끝난 후 동서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 날, 다 같이 케이크를 켜고 남편이 피곤하다는 애들을 먼저 데리고 나간 후 저와 동서 둘이 남았을 때 은밀한 속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형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 누구에게든 싹싹하고 사교성 있는 형님이 부러웠어요. 사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 친정이 부유하긴 했지만 제 엄마가 계모였거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가 엄마 자리 만들어주겠다 싶고 데려온 여자였는데 저한테 개밥 먹이며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인지 제 어린 시절은 늘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그림자는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그리고 형님이고요. 형님은 저와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질투가 났는데 이제 보니 제가 참 어리석었네요.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빛이 되어주시는데 저 형님 때문에 살잖아요.
동서, 난 전혀 몰랐어. 그냥 도도하고 새침대기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난 동서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했었어. 나도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실 만해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손 아랫사람이면서 먼저 다가가려 하지도 않고 툴툴거리기만 하고요. 죄송했어요, 형님. 진심이에요. 저는 지금 형님 만난 게 제 삶의 행운이고 귀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식당 이름처럼요. 저는 그날 동서의 그늘어린 마음을 다독여주는 친정언니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동서가 온전히 잘 살아만 준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는데 그때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네?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무래도 시세가 비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서요. 아유, 제 생각엔 그 사모님 동서되는 분이 가져간 것 같아요. 내 입으로 말하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일단 얼른 가게로 와보세요. 전날 감기 몸살로 일찍 퇴근하고 죽은 듯 잠만 자다가 다음날 아침 이모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뜬금없었습니다. 동서가 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일단 가게로 갈게요. 그렇게 가게로 서둘러 뛰어갔는데 정말 이모님 말씀처럼 300만 원이 비더라고요. 지금이야 300만 원이면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저희 백반집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급하게 동선의 집에 찾아가 봤는데 이미 동선은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야반도주를 한 것처럼 집안은 말끔히 비어져 있었어요. 딱 하나 남아있는 지은이 책상이 덩그러니 방 안에 놓여 있는데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동서가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나 동서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어떻게든 찾아낼 거라고. 그리고 얼굴 보고 묻고 따져야겠어. 왜 나를 배신했는지. 처음에는 저를 다독이던 남편도 나중엔 화가 났는지 어두운 안색이 돼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일은 저희 부부에게 말 그대로 상처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재수 씨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우리한테 상의를 하지. 아니 이렇게 돈을 들고 나르면 어쩌자는 거야. 애초에 카운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나. 이 일은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 역시 믿을 수 없어 하셨어요. 아니 정말이니? 둘째 애가? 네 어머님, 혹시 동서랑 연락 전혀 안 되시는 거죠? 최근에 뭐 소식 들으신 것도 없으시고요? 그렇지 나야 널 통해 들은 게 전부란다. 그나저나 일을 어쩜 좋니? 다른 것보다 사람 때문에 다친 상처가 제일 아프고 힘든데 말이야. 시어머님은 제 마음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제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만큼 저는 동서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이미 정으로 이어진 끈끈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동서의 그늘을 꼭 보듬어 주겠다며 더 마음을 쏟았었는데 그런 제게 어떻게 뼈아픈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떠나고 난 후 한동안 저희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저희 눈치를 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동서에 대한 배신감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길 3달 정도, 그때쯤부터 안 좋은 일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백반집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있을 땐 잘 돌아가던 백반집이 앞에 새로운 식당들이 줄지어 생겨나면서 허름한 백반집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든 것이죠. 당시 딸아이가 곧 있으면 대학을 갈 나이였고
들어가야 할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교 1, 2등만 하던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등록금 정도는 마련해주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이 갑자기 동서 때문이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동서 때문이야. 동서가 나가고 나서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돈을 들고 튀니까 우리 식당에 온갖 불운이 몰아닥친 거라고. 여보, 지나간 일 따져서 뭐해. 진정 좀 해. 요즘 당신이 너무 예민하니까 우리 애들도 힘들어하잖아. 그냥 잊어. 묻으라고. 당신은 묻을 수 있어도 난 못 묻어. 제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삶이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일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지옥이지만 외적인 상황이 바쁘고 힘드니 마음에 집중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고된 몸을 놀리며 일만 해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나니 동서도 배신감도 조금 잊혀지더군요. 동서가 삶이 바빠지며 서방님의 부재를 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가끔씩 올라오는 분노는 상처의 자국처럼 남아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사람을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여보, 사람 안 뽑아? 내가 카운터까지 보기엔 무리인데. 이모님이라도 뽑으면 안 될까? 사람을 왜 써요? 당신 정 힘들면 내가 할게요. 다신 사람에게 정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가게에서 일할 사람도 웬만하면 뽑지 않고 제가 카운터까지 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시골로 부르시며 하신 말씀에 넋을 놓고 말았는데요.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당시 위중해서 병원에 당장이라도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어머님은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냥 자연에서 생을 마무리하시겠다는 일념으로 머물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아가, 시간은 흘렀지만 네가 마음 다친 거 잘 안다. 하지만 우리 둘째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난 후 내가 생각하게 하나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오래 갖고 있다 보면 그게 독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나도 믿던 신을 그토록 원망했는데 그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어. 인생은 짧아, 덧없고 그래. 그러니 그냥 너 편한 대로 남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떠나는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 들어줄 수 있지?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터져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처럼 그리 살기로 다짐했죠. 원망보단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움보단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요. 다정다감한 남편과 자식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기도 아까운 인생인데 저를 어떤 독한 마음에 갈아넣지 않기로 했어요.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 마음가짐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편과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살 때까지 나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20년 후 다시 동서를 마주칠지는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루에 걸터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이 굳은 표정으로 나와보라 하시더군요.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어떤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앞으로 다가가는데 그녀는 동서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뚜렷한 이목구비나 살짝 처진 눈꼬리,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동서, 어떻게 여길... 형님, 제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동서는 트렁크 하나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저를 쳐다보며 그리 말하더니 트렁크 하나를 건네더군요. 저는 트렁크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볼 틈도 없이 말을 얼버무리게 되었습니다.
막상 얼굴을 보니 시어머니 장례에도 안 왔던 사람이 왜 갑자기 지금 저희 앞에 얼굴을 드러낸 건지 묻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서의 눈물로 이어지는 호소에 저희는 일단 침묵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형님, 일단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빚을 졌었어요. 형님껜 당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월급으론 충족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만 한순간에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만. 제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제 와서 절 용서해달란 말씀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든 그 돈 갚으려고 다시 갚아서 형님께 찾아가려고 300만 원이 아닌 3천만 원 갚아도 제 속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닥치는 대로 일만 했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뭐하고 지낸 건데? 아니, 왜 도망갔어야 했어? 말해봐. 동서는 처음 저희 백반집을 떠나고 난 후엔 그저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일만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의 제안대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승승장구하기까지 2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땐 형님을 직접 찾아뵙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형님의 행복한 삶에 제가 괜히 누가 될 것 같았어요. 죄 지은 사람한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동서가 알고 보니 저를 찾아와 몰래 보고 간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하는 저희 가족을 보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 하더군요. 자신이 제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소금을 뿌린 격이란 생각이 들어 망설여졌다고요. 어쩌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이대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제 비겁한 합리화였어요. 몸이 아파 보니 알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암 진단받고 간병인을 두게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형님이랑 같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분을 보니까 형님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기억,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셨던 기억. 그 기억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동서는 말을 멈추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 또한 모든 사정을 다 알게 되고선 그저 한 줄기의 눈물을 흘리며 동서를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그제야 동서의 재촉으로 가져온 트렁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30억이란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형님, 30억이에요.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30억이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시골에서 그저 근근히 자식 안부나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 돈의 액수는 실감이 나지 않을 뿐더러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동서에게 다시 그 트렁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곤 제 방식대로 용서를 전달했어요. 정말 미안하다면 가끔 이렇게 고향집에 내려와 우리와 가족처럼 왕래하며 지내자고요. 동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받아달라 재촉했지만 자식들도 독립해 다 잘 지내고 있는 마당에 저희에게 그 돈은 무용지물이었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형님,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난 빈말은 안 해. 요즘은 동서와 다시 왕래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서방님을 추억할 수 있는 건 동서를 통해서 가능했는데 동서가 없었으니 그간 못했던 추억들을 마음껏 곱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마 15년 전 혹은 그 전에 찾아왔다면 저는 동서에게 원망의 말을 퍼부었을 수도 악랄한 말로 똑같이 상처를 되돌려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의 힘이란 정말 놀라운가 봅니다. 이제는
오히려 동서와 함께하게 된 일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동서가 주변에 전원주택을 얻어 저희를 더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주었고, 저희 자식들에게도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런 동서의 마음이 조금은 어여쁘게 느껴집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항상 틀어놓으며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최근 사연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알게 되면서 시청하고 있는데 시간도 잘 가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도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생겨 공유할 겸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솜씨가 없어서 걱정되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직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신혼인데요. 남편은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대학교 때 같은 과 동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항상 남들을 배려하고 구김살 없이 지내는 모습이 저와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아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냈었습니다. 남편의 밝은 모습에 거리를 두고 지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고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갓난쟁이던 시절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설에 맡겨졌던 저는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면서 부모가 없다는 게 큰 콤플렉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고아년이라는 별명이 늘 따라붙곤 했었죠.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는데 철없는 학교 친구들은 저에게 그런 별명을 지어주며 놀려대곤 했어요. 사실 시설에서 지내는 건 불만이 없었어요. 시설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따뜻하신 분들이셨고 늘 저와 다른 아이들을 챙겨주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남들과 달리 부모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늘 얼굴에 그늘이 진 채로 지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친구들 무리에서 겉돌게 되더라고요. 결국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왕따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왕따 말이에요. 나중에는 괴롭힘의 강도가 너무 심해져서 담임선생님께 말씀도 드리고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은 그냥 친구끼리 다툰 것 아니니라고 하거나 일 시끄럽게 만들어서 괜히 여러 사람 피해보게 만들지 말고 가서 조용히 공부나 해라라는 모진 반응을 보일 뿐이었어요. 게다가 왕따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저보고 성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하는 어른도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버틸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학교에 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가해 학생들에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제가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가해 학생들이 저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방과 후에 저를 괴롭히던 무리에게 끌려가 학교 구석에서 정신없이 얻어맞고 교복은 전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등교를 해보니 제 사물함에 있던 교과서는 전부 다 찢어지고 내팽개져 쳐져 있었고 제 책상과 의자는 전부 밖으로 던져져 있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버틸 수 없어서 시설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그 아이들은 큰 처벌 없이 교내 봉사 몇 시간만 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저만 이렇게 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내가 더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대신 검정고시를 치루었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름 서울에서 괜찮다고 하는 대학의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갑내기들보다 1년 일찍 대학에 들어와 졸업과 취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동기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모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남들과 거리를 두며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던 와중 우리 과에 편입으로 들어온 후배를 소개하는 자리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배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후배는 저를 왕따시켰던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웅웅하고 울려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편입생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과 동기들끼리 다 같이 술을 마시러 간다길래 저도 술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술을 마시지도 않던 저였지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 술이라도 마시며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학하고 처음으로 동기들 사이에 끼어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과 다 같이 간 술집에서 다들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쓴맛만 나는 술을 한 잔, 두 잔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수생이라 저보단 2살 많던 제 남편이 와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 너 술 마시는 거 처음 본다? 저는 제 옆에 앉은 남편을 힐끗 보고는 소주잔을 다시 들이켰어요. 제가 말이 없자 남편은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여태까지 왜 모임 안 나왔어? 앞으로는 자주 나와. 친하게 지내자. 숫기 없던 저는 남편이 옆에서 계속 친한 척하며 말을 걸자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정한 남편의 말투 때문인지 몰라도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던 얘기부터 해서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편입생이 그 가해자 중 한 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처음 대화한 남편에게 전부 다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마치 자기 일인 양 더 역정을 내며 공감해주고 저를 위로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친한 동기들에게 제 얘기를 해주면서 다 같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제 얘기를 동기들에게 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괜히 저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될까봐 망설였지만 막상 얘기를 하게 되자 다들 자기 일처럼 같이 울어주고 화내주어서 평생에 처음으로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때 제 얘기를 들어준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셔가며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를 왕따시켰던 그 편입생은 학교에 금방 소문이 퍼져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행복한 대학 생활을 즐기게 되었죠. 그리고 마음이 잘 맞았던 남편과는 금방 서로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어 곧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졸업 이후 회사를 다니면서까지 오랜 시간 남편과의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어느덧 30대가 된 우리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제가 부모가 없는 탓에 상견례 대신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연애 시절에도 가끔 뵈었지만 남편의 여동생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 식사 자리에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떨리던 식사날 당일 예약한 한식당에 먼저 도착해서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걸어 들어오는 시누이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누이가 고등학교 시절 저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왕따 주도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시누이도 저를 보자마자 흠칫했지만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를 보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편입생으로 들어온 그 아이를 보았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심했어요. 정말 천사 같은 남편의 여동생이 하필 저 아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결혼을 물러야 되나 고민하느라 어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편을 저 아이 하나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아이도 나이를 먹었으니 성격이 바뀌었겠지. 나 하나만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하면서 애써 제 자신을 타일러 보았어요.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던 제 의지와는 다르게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았나 봅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괜찮냐고 물어보자 저는 그냥 오늘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최대한 그 아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보니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저랑 친해지고 싶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서 연락한 것이었어요. 야, 너 설마 오빠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니지? 저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고 손이 너무 떨려 답장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났지만 애써 문자 내용을 모르는 척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좋아 결혼하는 거고 결혼하면 저 아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옛날 일이 모태수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소심하고 나약했던 제가 아니니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결혼 준비에만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보름쯤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정보도 찾아가면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웨딩 업체도 몇 군데 알아보고 신혼여행도 어디로 갈지 정하고 하나하나 남편과 같이 의논하고 계획하면서 기대감에 점점 부풀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웨딩 업체 방문 일정이 확정된 후 시부모님께 상황을 보고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저도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한테 같이 예약하러 다니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호호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아가씨가 끼어들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새언니. 엄마보다는 내가 시간이 지금 엄청 많은데 이런 거는 원래 젊은 여자들끼리 다녀야지 잘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우리 엄마보다는 내가 더 요즘 트렌드를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요새 놀러 다니느라 바쁜데 그냥 나랑 같이 다녀요. 저는 아가씨의 말에 당황했지만 저와 아가씨의 관계를 알 리 없던 시어머니는 미애도 같이 셋이서 가면 더 재밌겠다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가 굳이 저랑 둘이서만 다니겠다고 바락바락 우겨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차마 어머님 앞에서 옛날 일 들춰내면서 기분 상하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첫 예식장 투어를 다니던 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아가씨는 저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방문하는 예식장마다 트집을 잡고 진상을 피우더라고요. 어쩜 매번 예식장에 갈 때마다 예약 담당자를 앞에 앉혀놓고 한 번을 빼놓지 않고 핀잔을 주는지 여기는 밥이 너무 맛이 없다는 둥 음식 가짓수가 왜 이거밖에 없냐는 둥 불평을 해대고 식대가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어른들께 최대한 손을 벌리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렴하고 괜찮은 곳으로 알아본 것이었는데 신우의 진상에 완전히 질려버린 예식장 담당자가 예약은 없던 일로 하자며 웃으며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결국 저희는 예식장 음식만 공짜로 시식하고 나오게 되었네요. 저는 이런 아가씨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는데
아가씨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내 덕분에 공짜 밥 먹은 줄 알아. 너같이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년은 결혼식장도 안 가봐서 이런 거 모르잖아. 저는 아가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며칠 동안이나 아가씨와의 고문과 같은 동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첫날 갔던 예식장에서 그렇게 쫓겨난 이후 마지못해 여러 군데 점 찍어둔 식장들을 며칠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할 때마다 밥값이며 차비며 다 제 지갑에서 나갔고 차가 없는 아가씨 때문에 매번 30분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데려오고 데려다주며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예약할 때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결혼식의 로망이 바로 웨딩드레스에 있잖아요. 결혼할 때가 아니면 그렇게 예쁘고 화려한 드레스를 언제 입어보겠습니까? 그만큼 웨딩드레스는 신부 체형과 취향에 맞춰서 잘 골라야 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는 저랑 웨딩드레스 투어를 가서도 제가 입어보는 드레스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계속 다른 걸로 바꾸라고 하고 저를 피곤하게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봐두었던 드레스는 입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정신없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하도 참견하고 정신없게 하는 통에 드레스를 잘 고르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옆에 있던 직원을 향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얘가 고아라서 이런 거 잘 못 골라요. 비싼 옷을 입어봤어야 할지. 저는 정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드레스샵 실장님이 오히려 제 편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오신 친구분은 신부님에 비해 체격이 좀 있으신 편이라 두 분이 보는 눈이 다르신가 봐요. 신부님은 몸매가 여리여리하셔서 처음에 봐두셨던 스타일이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말을 들은 아가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혼자 씩씩거리며 콧김을 뿜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냥 실장님이 추천해주는 드레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 드레스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딩 사진은 다행히 친구 남편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서 결혼 선물로 찍어주기로 한 덕에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사실 아가씨와 스튜디오까지 알아보러 다닐 거 생각하니 상상만으로도 이가 갈렸었거든요. 그렇게 지옥 같은 결혼식 준비가 끝나고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또 사단이 났습니다. 우선 남편과는 1, 2년 정도 전셋집에 들어가 살면서 신혼부부 청약으로 아파트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 직업상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당분간 주말마다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는데요. 시부모님께 전해 들었는지 또 아가씨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 남편 보고 오빠는 바쁘니까 주말에 집에서 쉬라면서 자취를 많이 해본 자기가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된다고 팍팍 우겨대더라고요. 사실 남편한테 듣기로는 아가씨가 대학생이 되자마자 자취를 한 건 맞지만 매일같이 클럽을 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다가 학사 경고장이 날라와 시부모님 손에 집에 끌려간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취직을 하고서는 또 생떼를 써서 다시 자취를 했는데 밤마다 술에 취해 친구들과 고성방가를 일삼고 허구한 날 남자가 드나드는 통에 괴로워하던 옆집 이웃이 시어머니에게 전부 다 이러는 바람에 그날로 바로 집에 끌려온 적도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 일이 있은 지 아직 3개월도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자기가 뭘 자취에 대해 잘한다고 저리 잘난 척을 해대는지. 아무튼 저는 아가씨와 부동산을 같이 다니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다니겠다는 아가씨의 말을 들은 남편이 안 그래도 자기가 바빠서 시간도 없는데 잘 됐다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면서 맞장구를 치시고요. 다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 혼자 싫다고 하기에도 좀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아가씨랑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가씨랑 같이 다니면서 또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졌죠. 아가씨는 부동산을 가는 내내 차에서 저를 무시하면서 제 신경을 긁어대기도 하고, 자취에 대해 빠삭하게 잘 안다는 인간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무식한 티가 팍팍 나는 질문까지. 저는 너무나 창피해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가씨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안 하고 멍청한 건 알았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어차피 나중에 새 집 사서 이사 갈 거면 그냥 지금부터 집 사서 그 집에서 살면 되지 왜 전세를 구하냐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야, 너 집 사면 내가 그 집에서 살고 네가 우리 엄마 아빠랑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집 비싼 집이야. 너 그런 데 살아본 적 없잖아? 그리고 여태까지 부모 없이 살았는데 이참에 우리 엄마 아빠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봐. 나중에 재산 물려받을 때 나한테 반만 떼주면 돼. 그리고 너 고아원 같이 낡은 데서만 살아봐서 굳이 새 집에서 살 필요 없잖아? 정말 이게 30대 성인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어떻게 이런 인성 글러먹은 무개념 또라이가 제 남편과 같은 배에서 나왔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냥 체념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을 보러 다니는 내내 저렇게 회방을 놓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제대로 집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랑 다니는 내내 수많은 집을 봤지만 그중에서 신혼집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혼식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른 집을 구해야 돼서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가씨 몰래 혼자 평일에 반차를 내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가씨 없이 저 혼자 집을 보러 다니니 그렇게 평화롭고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해주는 말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요. 결국 저는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른 집을 사진 찍어 남편에게 보낸 후 의견을 구했죠. 오빠, 나 오늘 외근 나왔다가 쉬고 싶어서 반차 쓴 김에 부동산 좀 돌아봤는데 괜찮은 집이 있더라고. 내가 방금 사진 보냈는데 확인 한번 해줄래? 오빠만 괜찮다고 하면 나 여기 꼭 계약하고 싶어. 남편은 제 말에 사진을 확인해 보더니 볕이 너무 잘 들어오는 것 같다며 제가 고른 집이니 당연히 좋을 거라면서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사진만 보고도 흔쾌히 여기로 계약하자고 해주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가씨랑 다닐 때는 온갖 트집에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남편은 제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튼 정말 많은 고생 끝에 남편의 허락으로 다사다난했던 전셋집 계약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혼집에 혼수를 뭘로 채울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신혼집 인테리어는 무조건 제가 원하는 취향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깔끔한 화이트에 차분한 베이지나 그레이 톤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빨리 가구 매장에 구경하러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워낙 바쁘다 보니 시간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가구까지 아가씨랑 보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랑 보러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가씨가 저한테 문자를 했는데 답장이 없다면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알겠어, 내가 연락해볼게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아가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야, 뭐해? 라고 온 그 문자에 저는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안녕하세요. 아까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문자를 못 봤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는지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야, 너 전셋집 네 맘대로 구했더라. 너 나 무시하냐? 정말 기도 안 찼지만 저는 차분하게 답장을 했습니다. 아가씨가 워낙 꼼꼼하셔서 그런지 부동산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마침 시간 있길래 저 혼자 보고 계약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갑자기 말을 돌리더니 이렇게 답장을 하더라고요. 야, 전셋집은 됐고, 근데 너 혼수는 당연히 해오는 거지? 아니, 내 친한 친구가 전자제품 팔거든? 걔 실적 올려줄 겸 거기서 전부 다 사. 내가 이미 얘기 다 해놨으니까 전셋집처럼 또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혼수는 저랑 오빠가 쓸 건데 제가 사고 싶은 걸로 사야죠. 그 친구가 제가 원하는 브랜드 제품 다 담당한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전화로 짜증을 내자 아가씨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니깎이 무슨 브랜드를 따져. 고아 주제 지금 장난하니? 저는 아가씨의 말에 마음을 굳게 굳히고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결혼하는데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꾸 방해만 하시면서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신경 끄고요. 지금 회사라 길게 대화하기도 힘드니 전화 끊을게요.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 너머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년아. 너 까불지 마. 너 옛날 일 생각나게 해줄까? 교복 다 찢겨서 울고불고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줘. 이 돈도 없는 년이 몸으로 우리 오빠 꼬셔서 팔자 펴보려는 것 같은데 내가 평생 괴롭혀줄까? 어? 또 얻어 터져 볼래? 저는 아가씨의 막말을 듣고 순간 예전에 괴롭힘을 당하던 그 일이 떠올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눈앞이 까마득해져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거울을 보니 눈과 입술이 퉁퉁 붓고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중이 되지 않아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컴퓨터를 끄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머리가 멍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아까 그냥 듣고 있지만 말고 한 소리 했어야 했는데 그럴 생각도 용기도 나지 않았던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뒤척이기만 하다가 밤을 새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최대한 아가씨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가씨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해놓고 남편이나 어머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받지 않았죠. 결혼 준비만 다 끝나면 더 이상 아가씨가 이것저것 참견할 일 없으니 조금만 더 참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식사 자리에서 아가씨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성인이 된 지금도 어릴 때 하던 그 양아치 짓을 못 버리고 저러고 있는지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한심한 건 아가씨가 저런 짓을 하는데도 맞서지 못하고 혼자 울고 괴로워하는 제 자신이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사회생활하면서 나름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학창시절 왕따 당했던 기억이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는지 이상하게 아가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맞서질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아가씨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와서 15년이나 지난 그 얘기를 꺼내는 것도 좀 그렇고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식 때에도 아가씨가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흰색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정말 끝끝내 저러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제 시누이가 왕따 가해자라는 것을 아는 제 친구들이 결혼식장에서 흰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아가씨를 보고
한동안 수군거렸는데 그 소리를 듣긴 들었나 몰라요. 아무튼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은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이라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가 최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신혼집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신혼이라는 게 이렇게 달콤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아침을 함께 맞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낸 지 10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퇴근하고 온 남편이 하는 말이 아가씨가 우리 부부한테 밥을 사겠다면서 주말에 신혼집 근처로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아가씨와 사이가 좋은 줄 알고 흔쾌히 좋다고 했답니다. 저는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나 봐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왜 그러냐며 깜짝 놀라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서러운 마음에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된 이후 못했던 얘기들을 전부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창시절의 얘기들과 식사 자리에서 아가씨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결혼 준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겨우 진정했는데 옛날 일들을 꺼내니 다시 울음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 하더니 제가 너무 서럽게 울면서 말하자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로는 아가씨가 어렸을 적부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긴 했지만 그냥 귀여운 말괄량이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아가씨가 고등학교 동창인 건 알았지만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친해 보이지도 않길래 그냥 학창시절에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나 보다 하고 생각했대요. 남편은 2년 가만 안 둔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더니 곧바로 아가씨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남편을 말리며 어차피 주말에 보기로 했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가씨와 만나기로 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예약한 식당은 시댁 근처 한우 무한 리필집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예약자 목록에 떡하니 써져 있는 아가씨의 이름을 보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과 함께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가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10여 분 뒤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가씨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고 잠깐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아가씨는 고기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체할 것 같아 속이 답답해서 고기가 무슨 맛인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먹는 신용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사이에 소고기를 깨작거리던 저를 보며 아가씨가 한마디 하더군요. 야, 너 소고기 처음 먹어보니? 부모 없이 거지꼴로 살아서 무슨 맛인지도 몰라?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컹하고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서 대답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젓가락을 상위에 탁 하고 내려놓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이 고아년아. 대답을 해야지. 소고기 처음 먹어보냐고. 이 거지 고아년아. 고아라 돈 없어서 몸 파는 년이 얼른 대답 안 해? 저는 모욕적인 언사에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해지기로 했었지만 막상 이 상황이 닥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힘이 빠져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계속 대답은 하지 않고 울고만 있자 아가씨의 막말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길 몇 분째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깜짝 놀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평하게 다시 앉더니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새언니, 표정이 왜 그래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말을 끝내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아가씨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라고요. 야, 이 못된 년아. 너 나 없을 때 했던 말 다시 해봐. 이 미친년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 배워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아가씨가 겁먹은 얼굴로 덜덜 떨면서 어버버거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니년이 집에서 해다 먹은 돈이 얼만지는 아는 거야? 너야말로 공부도 못해 능력도 없어. 가진 거라곤 부모 하나 믿고 여태까지 변변찮은 직업도 없이 한량처럼 살아온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막말이야? 그러자 아가씨가 피식 웃더니 이러더라고요. 난 부모 있고 쟤는 부모 없잖아.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 고한현이 우리 오빠를 잘도 구워 삶았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아가씨의 뺨을 찰싹하고 세게 후려쳤습니다. 옆에서 울고만 있던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물도 멈춰버렸어요. 남편은 금방이라도 죽일 듯한 기세로 아가씨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부모도 있는 년이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아왔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네 새언니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도 혼자 바르게 자라온 사람이야. 네 능력에는 절대 쳐다도 못 보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할 일 똑바로 하고 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너 다시 한 번만 내 여자 함부로 건드리면 죽여버릴 줄 알아. 남편은 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아가씨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가씨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불쌍하게 울더라고요. 저도 여태까지 저렇게 소리 지르는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봐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제 어깨를 감싸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식당 직원분들과 손님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낯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식당 직원분에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고선 계산까지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차에 타고 나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엉엉 울었어요.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다독여주더라고요. 앞으로는 자기 동생 때문에 괴로워할 일 없게 자기가 지켜주겠다면서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남편과 서로를 달래주며 토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부모님과 아가씨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과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몇인데 애한테 손찌검이야. 내가 그렇게 너를 가르치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님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아가, 아무리 우리 미애가 너랑 동갑이어도 신우이한테 어떻게 그런 욕짓거리를 할 수가 있니?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아가씨가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또 우리만 잘못한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가씨 말만 듣고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걸 보고 갑자기 15년 전 왕따를 당할 때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역시 내 편은 없는 건가. 역시 어른들은 나한테 상처만 주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차가운 얼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단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대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말에 당황한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러운 표정으로 울고 있는 저의 모습과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본 시부모님은 무언가 단단히 일이 꼬인 것을 아셨는지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잠깐의 침묵 후 아버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선 양쪽 이야기를 다 듣는 게 맞겠지. 일단 미의 이야기는 들었으니 이제 너네 이야기도 한번 해봐라. 아버님의 말씀에 가족들은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대학교 때 편입생으로 인해 제 아픔을 알게 된 이야기,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오늘 식당에서 있었던 일까지 자초지종에 대해 모조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옆에서 아가씨가 저거 다 거짓말이라면서 회방을 놓았지만 아버님의 조용히 하라는 무서운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얘기가 다 끝난 후 어머님은 충격을 받아 눈물만 뚝뚝 흘리셨고 아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헛기침을 하시면서 연신 손부채질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아가씨한테 이 일이 진짜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아버님은 아가씨가 학창시절에 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 또래 친구를 심하게 괴롭히고 왕따시켰는지는 전혀 모르셨거든요. 역시나 당연하게도 아가씨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면서 아가씨를 시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게 했어요. 아가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덜덜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전화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자 아가씨는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저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야, 너 우리 오빠 와이프 알지? 그러자 그 친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가씨의 악행을 술술 불더군요. 아, 그 고한현? 알지. 근데 너 오늘 작전은 성공했어? 오늘 기회만 되면 손맛 다시 볼 거라며. 아주 반쯤 죽여놓지 그랬어.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시는 못 기어오르게 예전처럼 아예 밟아버려. 친구의 말에 아가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고 아버님은 아가씨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뭔데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뭐? 반쯤 죽여놔? 네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거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년아. 남편이 아가씨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며 발길질을 하자 아버님은 남편을 뜯어 말리고 어머님은 아가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어요. 아버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자식을 단단히 잘못 교육시켰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혼자서 삭히고 지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한들 네 마음이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님은 평소에 강골 같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다정한 말투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울던 도중 방에서는 신우가 엉엉 울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안에서 찰싹찰싹하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님도 거실로 나오시더니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고생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다 자식 잘못 키운 내 탓 같구나.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겠니? 저는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시는 어머님께 연신 괜찮다며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진정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사과하는 도중 아가씨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가방만 휙 채가더니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너 이 자식 하면서 쫓아갔지만 이미 재빠르게 도망간 뒤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허탈하게 돌아온 아버님은 다시 저에게 끊임없이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다음 날 아가씨는 친구네 집에 숨어 있다가 아버님께 붙잡혀 끌려갔어요. 그리고선 용돈으로 들고 있던 아버님의 카드를 빼앗기고 직접 자기가 번 돈으로 산 옷가지 몇 개만 가방에 싼 후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아버님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반지하방에 짐가방과 함께 던져두고 왔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에게 나는 저런 딸 낳은 적 없으니 너를 딸이라 여기며 지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들은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생긴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친딸한테 하듯이 잘해주셔서 저도 정말 제 부모님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고아라고 멸시당하면서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화목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저녁을 같이 먹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 적도 여러 번입니다. 저도 이제 당당하게 가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가씨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질 않고 있네요. 그 외딴 곳에서 철없는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해요. 저한테 부모 없다고 놀리며 괴롭히던 아이가 지금은 오히려 부모한테 버림받고 벌받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통쾌하고 우습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못되게 살아왔는데 저런다고 저 썩은 인성이 고쳐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두고 보면 알겠죠. 아무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필력이 좋지 않아 재밌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내일 출근을 위해 자러 가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세요.